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는 최태성 팡! 네. 여러분들 방금요 제가 저 김포에 있는 김포 외고에 지금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역시 학생들하고 만날 때 참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강연을 하러 갔는데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서 힘을 받고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우리 언제 한번 볼 거예요. 네, 오프에서 언젠가 한번 볼 겁니다. 네, 저를 보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제가 잘생겼어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를 딱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네. 나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꼭 오프에서 한번 봅시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바로 통일신라, 네,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합쳐서 우리는 남북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는요, 나중에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제가 조선 후기 가면 유득공의 발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남북국시대에서 통일신라부터 한번 볼 텐데 통일신라는 여러분들 역사가 길잖아요. 한 몇 년쯤 되죠? 신라의 역사는 약 한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신라의 역사를 좀 이렇게 세 시기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시대의 신라를 신라 3대라고 묻고요. 통일신라 초기, 중기까지를 신라 중대로 묻고요. 통일신라 말기, 신라 말기를 신라 하대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통일신라를 배울 거니까 그 통일신라 그 초기, 중기, 바로 신라 중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 신라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전제 왕권의 강화다라는 거예요. 이 신라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삼국의 어떤 그 격렬한 그 경쟁 속에서 드디어 신라가 이긴 거야. 신라가 통일한 거야.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왕이 있잖아. 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왕에게 권력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 정점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뉴스페이퍼 킹. 해석해 보세요. 뉴스페이퍼 킹? 뭐 신문왕? 네, 신문왕. 맞습니다. 바로 신문왕. 정점에 있는 왕이죠. 여러분들 그 신라 삼국을 통일했던 왕이 누구라고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죠? 문무왕. 그 문무왕의 아들이에요. 예. 자, 이 신문왕 때 정말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네,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 항상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을 이런 사건으로 잡은 듯 한 모습도 보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당시에 그 김흠돌의 난이 벌어져요. 김흠돌의 난. 네, 김흠돌의 난이 벌어지는데 진골 귀족 출신이거든요. 이 김흠돌의 난을 신문왕이 진압을 합니다. 이 김흠돌의 난을 신문왕이 진압을 하더라. 이러면서 그 진골 귀족 출신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왕권에 도전했던 진골 귀족들을 다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김흠돌의 난을 신문왕이 활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역대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요. 가끔 자신의 그 왕권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역모로 몰아서 공격하는 일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역사학자들이 과연 이 김흠돌의 난이 일어나긴 한 거냐?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이유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신문왕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어떤
작전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김음로를 나눌 계기로 해서요. 진골 귀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이 귀족들이 모여 사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 귀족들이 모여 사는 회의를 뭐라고 했냐면 화백회의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부여에서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회의를 뭐라 그러죠? 사출도. 고구려에서는 여러 가들이 모여 사는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 회의가 뭐죠? 제가회의. 그죠? 신라도 있었어요. 귀족들이 모여 사는 회의를 뭐라고 하면 화백회의라고 했습니다. 그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그 짱이 누구였냐면 바로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이라는 귀족인데, 자, 바로 이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어떤 그 짱이에요. 상대등. 자, 그러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는 이 화백회의, 그 화백회의 힘이 세면 왕권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래서 신문왕은 이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고요.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부, 집사, 뭔가 어떤 주인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 이루어주는 인물, 집사. 그죠? 그 집사부의 제일 높은 사람은 시중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당연히 강화시킵니다. 말 안 듣는 진골 귀족들은 솎아내고 말 잘 듣는 귀족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 것이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는 그 빈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인사들을 등용을 하는데 그 새로운 인사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당시 이 신라 시대는 여러분들 골품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폐쇄적인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육두품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왕족들은 성골, 진골. 그런데 이제 신라 상대 성골 시대였는데 끝났잖아요. 이제 최초의 진골 출신 누구라 그랬죠? 김춘추. 그 김춘추에 의해서 이제 진골 출신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밑이 누구냐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들은요, 두품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왕족 또는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육두품들을요, 대거 등용을 합니다. 육두품들을 대거 등용을 하는 모습들을 바로 이 신문왕이 보여주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나의 오른팔들을 딱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왕관 강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경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진골 귀족들이 힘을 약화시키는 게 지금 신문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 진골 귀족들이 갖고 있는 경제 권력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노급이라는 거예요. 노급은 뭐냐면 진골 귀족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도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월급 받잖아요. 똑같아요. 당시 공무원들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뭘 받냐면 녹으로, 그걸 녹이라고 하죠. 녹, 봉급, 녹을 읍으로 받는 거예요. 읍이 뭐예요? 한 마을이잖아. 그 마을을 통째로 받는 걸 노급이라고 하는데 이 노급에서 나오는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을 이 귀족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급이라는 제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급은요, 그 마을을 통째로 주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귀족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을의 노동력을 그 귀족의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겠죠. 자,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좋다,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제거할 계획을 이 신문왕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뭘 지급했냐면요, 완전 중요해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관료전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 관료전은 여러분들 오로지 그 마을에서 국가에 내는 세금, 그 세금만 거둬들이고 노동력은 징발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력은 징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관료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노급을 드디어 폐지시키고 있다. 오호, 진골 귀족들의 어떤 힘의 원천일 수 있는 이 노급이 폐지되는 순간, 이때가 바로 신문왕 때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요, 이건 이제 관료전이나 노급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 관리들, 국가를 위해서 일한 관리들에 대한
어떤 그 대가잖아요. 일반 백성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전이라 그래요. 정전. 요거는 이제 성덕왕 때, 네, 성덕왕 때 이 정전을 지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백성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 힘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왜? 정전 지급해주고 그 정전을 경작하는 농민들한테 국가가 세금을 받는 거니까 국가와 그 농민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이건 뭐냐면 국가가 그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스템이 완비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걸 잘라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거는 관리들과 관련된 토지고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일반 백성들. 네, 이거는 일반 백성들과 관련된 토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 또는 국가의 힘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일단 통일시켰잖아요. 통일시켰으니까 이 통일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을 고구려 영토 3개, 백제 영토 3개, 그리고 신라 3개 해서 이걸 셋 하면 몇 개예요? 9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재편을 합니다. 네. 구주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얘기했죠. 고구려, 백제 3개, 3개씩 9개 주로 전국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경을 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통일신라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경주가 어디 있어요? 수도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죠?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주와 똑같은 5개의 작은 경주를 찍어내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닥. 네. 바로 그 수도의 어떤 기능을 하겠죠. 바로 이건 뭐냐면,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도,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수도의 편제성. 이걸 편제성이라 그래요. 네. 이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소경을 설치했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제 통일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또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게 뭐였냐면 바로 중앙군과 지방군을 재편을 하는데 구서당 10정이라는 요게 이제 중앙군이고요. 요게 이제 중앙군이고요. 이 10정이 이제 바로 지방군이 되는 겁니다. 지방은 여러분들 전국을 몇 개로 나눈다 그랬죠? 9개잖아. 9개에 하나씩 한정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한 개 남잖아요. 맞습니다. 9개의 주 중에서 한 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주가 있어요. 근데 그 주는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하나의 정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 한 주에는 2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니까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구서당 10정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서당에 중앙군이잖아요. 이 중앙군에 신라인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요. 백제, 고구려, 심지어 말갈인들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렇게 중앙군에 여러 나라들이 다 혼재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민족 융합. 그렇죠. 이건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목표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망대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도 지금 완비하고 있어요. 중앙에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스템을 완비하고 그리고 노급을 없애는 모습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신망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 여러분들 복종은요. 지금 이 정치, 경제, 사회 집사부 시주의 기능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하고 구주 5소경 구선 10정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왕에게 복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복종은 뭔지 아세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섭죠. 이런 작업들을 해냅니다. 바로 이 신문왕은요.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는 바로 유학입니다. 그 유학을
가르치는, 즉 왕에게 충성할 걸 가르치는 그 유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 학교가 뭐였냐면 바로 국학이라는 겁니다. 이 국학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발적 복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물론 여러분들 사실 복종이라는 개념은 좀 너무 과하죠. 오버죠.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냥 함께 일을 할 때 함께 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냥 내가 일을 즐겁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문왕의 왕권 강화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통일신라 초기에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특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이 사실. 완전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국학을 신문왕에 세웠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신라 중대 이렇게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라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있겠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라 하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 신라 하대는요. 아까 신라 중대가 여러분들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설명드렸죠. 신라 하대는 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왜? 망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망하는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에선 비슷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죠. 신라 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신라의 천년은 문을 내리게 됩니다. 자, 먼저 정치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당시에도 이제 난이 있었어요. 근데 신라 중대는 김흥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면 신라 하대는 바로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신라 하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왕권이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요. 바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골 귀족이죠. 이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와우. 완전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자,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네,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바로 신라 하대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죽이면서 이러면서 엄청나게 왕들이 막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들. 혼란기네요. 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죠? 자, 경제에서는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귀족들이 이미 세진 거 아니야. 귀족들의 어떤 경제 기반이었던 노급,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나의 힘이었던 노급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건 외울 필요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노급 없앴는데 이미 신라 중대 막판에 오면요. 다시 그거 회복시킵니다. 네,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래요. 네. 힘이 없을 때는 뺏긴 것 같지만 힘이 생기면 다시 그것을 찾아오지요. 자, 그래서 이미 신라 하대는요. 노급은 이미 부활되어 있는 상태였다.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활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진골 귀족이 서로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하는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신라 신분제 사회, 그 상층부의 신분제 사회가 바로 이 신분제도가 바로 골품제라 그랬잖아요. 이 골품제의 모순, 이 골품제의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영웅, 새로운 어떤 인재들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인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통로가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왕족, 진골 위로 올라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니까 결국 이런 난세죠, 난세.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하면서 골품제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누가 등장을 했냐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용어입니다. 바로 호족입니다. 바로 호족의 성장.
이 호족들이 이 호족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중앙에서 진골 귀족과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 지금 경주에서.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중앙에서 막 싸우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지. 자기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력자들이 내가 장군이다. 내가 성주다.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 라고 하면서 독립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우리는 호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호족들. 자, 어떤 호족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호족 1세대라고 할까요? 호족 1세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장보고를 들 수 있습니다. 장보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보고는요, 골품제도에서 뭐 존재하지도 않아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섬소년이었어요. 일반 백성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장보고가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다였어요. 아마도 그 완도 근처, 저쪽 그 남해 근처에 아마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장보고는 그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 건너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그 바다 건너 나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왜? 신라 안에서는 지금 골품제라는 어떤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뛰어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국내에서 어떤 것들이 막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꿈에 바다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장보고가 결국은 몰래 배를 타고요, 중국으로 가서 정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엄청난 돈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죠. 옛날에 왕을 어떻게 만나? 근데 돈과 권력이 있는 거야. 딱 왕을 만나죠. 만나고 내가 이 바다에 어떤 그 해적들이 많은데 내가 한번 소탕해 보겠소. 나에게 기지를 주시오. 라고 해서 받은 게 바로 청해진, 지금의 완도가 되는 것이죠. 그 완도를 무대로 해가지고 이 청해진을 무대로 하면서 정말 종횡무진해가지고요, 해상 이 나쁜 무리들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정말 난세의 영웅 중의 영웅이 바로 이 장보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보고 하면 여러분들 꼭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중국의 그 산둥반도에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네트워크 기지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절이었어요. 바로 법화원이란 절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 청해진, 완도죠. 청해진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시키는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보고가 조금 더 나갔어요. 네, 이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왕실에 넣으려고 했죠. 결혼을 시키려고 했죠.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결국은 그거는 안 됐나 봐요. 결국 신라 정부에서 보낸 염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이게 됩니다. 어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바로 이런 도전들, 비록 장보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시대를 뛰어넘으려는 어떤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나의 꿈이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꿈이 역사 발전의 방향과 맞다면 나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지금 장보고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2세대, 호족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호족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견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견훤. 네, 견훤. 이 견훤은 지금 후백제, 완산주를 도읍으로 한 전주예요. 전주 완산주는 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한 후백제를 세웁니다. 그리고 관심법,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너 나 좋아하는구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궁예. 네, 이 궁예는요, 송악, 개성이죠. 이 송악을 근거로 해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후삼국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이 후삼국시대의 최종적 승자는 누굴까요? 견훤.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이 금산사에 유폐되어가지고 갇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당시에 그 고려에 실세했던 왕건한테 우리 아들 좀 잡아주시오 라고 했던 너무나도 그 참 드라마 같은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견훤이었죠. 궁예는 결국 그 뒤를 잇는 왕건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자, 바로 최종적 승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역사는 이미 거대한 스포일러예요.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왕건. 왕건. 왕건에 의해서 바로 고려가 출발되는 것이죠. 왕건에 의해서 고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호족 출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족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중앙에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통제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지금 막 이렇게 호족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나온 게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기록상으로 본다면 가장 오래된 어떤 그 민중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죠? 원종과 애노의 난, 신라 하대의 모습이다라는 거. 문화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신라 하대는요. 말 그대로 호족의 시대예요. 말 그대로 호족의 시대입니다. 호족들이 좋아하는 게 당연히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호족들은요. 우선 불교 종파를 보면 여러분들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교리, 글자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교종이고요. 선종은 뭐냐면 글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선을 통해서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종이라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그 한자를 쫙 공부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부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교종과 그런 거 필요 없이 내 능력만 있다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능력만 있다면 참선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할 수 있어 라는 선종. 호족들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호족들은 선종을 선호합니다. 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연결되잖아요. 이 신라시대는 지금 골품제도였기 때문에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었다고요. 진걸 출신 외에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선종, 누구나 다 부처 될 수 있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 딱이야. 네. 그러면서 이 호족들은요. 선종을 선호하게 되죠. 이러면서 선종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개의 산에 아주 유명한 선종과 관련된 그 사찰들이 들어서게 되죠. 이걸 우리는 구산선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풍수지리야. 풍수지리. 이것도 굉장히 호족들이 좋아했죠. 왜? 지금 도읍지는 어디예요? 경주잖아.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 지역, 전주, 송악 이런 지역에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다.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이 풍수지리가 또 이 호족들의 또 구미를 당기겠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호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신라 하대는요, 바로 이렇게 선종과 풍수지리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선종의 유행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승탑이라는 거예요. 승탑은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 것을 우리는 석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이고요. 승탑은 뭐냐면 이게 참선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스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스승을 따라서 참선을 하다 보니까 그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스승도 돌아가시면 이 몸에서 조그만 돌이 나오거든요. 그 돌을 모셔놓은 탑을 우리는 승탑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선종의 어떤 참선의 어떤 과정 속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신라하대 선종의 유행 속에서 승탑이 유행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하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네,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이 과정 속에서 호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결국 신라는 망했다. 구삼국 시대 최종적 결정자는 바로 왕건. 그에 의해서 고려가 시작되었더라. 신라 끝. 고려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신라 중대 왕권이 강화된 시대 대표적인 왕이 바로 신문왕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는 사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소경, 구소당 10정과 같은 시스템 정비, 그리고 자발적 복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유학을 가르치는 국학, 신문왕 국학, 신문왕 관료전, 신문왕 관료전, 신문왕 국학, 완전 중요한 포인트 꼭 기억하기. 자, 그런데 그 신라 하대로 가면서요 결국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신라 하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다.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난리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호족들, 성주, 장군을 칭하는 자치 독립적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장보고, 견훤, 궁예, 왕건 같은 인물들이더라. 이러면서 지방에서는 또 원종 애노의난이 일어나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 신라 천년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그냥 헤라디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일 겁니다. 네, 힘내셔야 돼요. 네,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들 우리 역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강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